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 형소법에 의하면 수사의 주시자로서의 검찰 제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수처가 어느 기관에 속하느냐, 입법행정사법의 어느 기관에 속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니까 입법기관 아니고, 판단을 하는 재판기관도 아니고, 이제 행정기관에 가까운데 통상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데, 명확하게 어느 기관에 소속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예, 권력분립의 원칙이 형식적 권력분립의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분립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 헌재에서는 위헌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에 관해서는 만들어질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관이 문명국가에 존재하느냐, 아니다. 홍콩이나 이런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존중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선 판사,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의 이중적 지휘론이라고 해서 공수처 검사가 원래 검사라는 것은 기소를 할 수 있는 프로세큐션이 가장 중요한데 기소를 할 수 없는 이게 무슨 검사냐. 그건 특사경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자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지위는 사경에 불과하다. 이런 공수처 검사의 이중적 지위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사를 하다가 공제 번호를 넣어서 수사를 하는 와중에 통신 사실 확인 조회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수에서 저도 통신 사실 조회를 했더군요. 그래서 왜 했느냐? 공수처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언론에 나타난 사람과 제가 10년 이상 한 번도 통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저에 대해서 통신사실 조회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알려주지는 않는데 아마 단체 카톡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느라고 작년 10월 13일 날그 3부에서 통신사실 확인 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자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가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경우에라도 가장 통화의 빈도가 많은 사람, 가장 오래 한 사람을 하지 그것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공수에서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잘할지 지켜보고 또 격려도 해주고 잘못하면 지적도 해주고 그럴 입장도 있습니다. 이제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 사경과의 관계가 지휘 관계였는데 이제는 협력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송치한 경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기록을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검찰에 보내는 송부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미흡한 경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quest라든가 demand 정도의 좀 강한 의미가 있고,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ask, 부탁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21년부터 시행된 형사법검찰청법 등에 의거해서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의 탄생,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제한, 뭐 이런, 다음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큰 변화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하겠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경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언론 같은 걸 보면 삐걱삐걱거리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결국 어떤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논의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 입장에서야 어디서 수사를 하는지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기가 수사를 요청하면 공정하게 신속하게 수사가 돼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기가 피의자로 돼 있으면 억울하지 않게 수사가 공정하게 돼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개시의 단서, 수차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수사를 해서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토호와 연결이 돼서 수사기관이 비리 세력과 연결이 돼서 계속 봐준다면 그 토착 비리가 없어지기가 어렵겠죠.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수사를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는 말씀드렸지만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 고발, 풍설, 변사체 검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검사가 되기 전에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시보를 갔을 때 처음으로 사람 부검하는 것을 봤습니다. 변사체 검시는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육안으로 관찰해서 특이사항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부검은 당시 국과수에 가서 시체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머리, 뭐 가슴 이런 것을 다 분리해서 내부 장기, 뇌, 가슴도 잘라내서 걸리뼈를 걷어내고 내장을 잘라내고 위에 도곡물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과학적 검사도 하고 생물학적 검사도 하는 그런 부검을 했습니다. 여름에 갔었는데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견디기 어려웠는데 같이 갔던 제가 15대 갔더니 검사님께서 시체를 보고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시체를 보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냄새가 나서 이렇게 몸을 뺐습니다. 이랬더니 검사님께서 저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는데, 주시보 그렇게 몸을 빼면 어떡하겠는가 해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 봤더니 온몸에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배이고, 뭐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고 내장탕을 사주시더라고요. 내장탕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이제 검사가 돼서 굉장히 많은 시체를 보고
과연 억울한 죽음이 아니길 바라면서 억울한 경우에 부검을 지휘를 하고 부검을 지휘를 했더니만 부검을 못 받겠다. 그죠? 자연사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부검을 못 받겠다고 유족이 항의를 해서 다투는 이제 이거는 억울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일 수 있으니까 망자의 혼을 달래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우리나라 유교 전통 사회에서 또 망자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이 또 용납 후손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뭐 그런 일도 있어서 부검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의 한 단서로서 불신 검문이 있었죠. 80년도 초에는 이제 항상 데모가 많았고 대학가에 그 전투 경찰들 의형들이 서서 항상 가방을 당연하게 가방 좀 봅시다라고 해서 그 불신 검문을 했던 그래서 가방을 못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정경들한테 끌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소지품 검문 가방을 들고 다니면 소지품 열어서 가방 좀 열어서 봅시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러면 야, 그래 영장 가져와 이렇게 할 것인가? 잠깐 봅시다. 열어보세요. 라고 하면 뭐 여러 명이 서 있는데 한둘이 길을 가는데 가방 좀 열어봅시다. 좀 서로 좀 갑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직을 30년 이상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몇 명이 있어서 봅시다라고 했을 때, 야, 못 보여주겠다. 라고 다툴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또 기소중지자 집중 검거 기간을 설치해 놓고, 계속 뭐 지하철역 같은 데서 좀 험하게 생긴 사람은 지나갈 때마다 검사를 하죠. 지나갈 때마다 검사를 하는데, 그 소지품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표 검사라고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탁 만져보죠. 만져보면서 이 가방 안에 흉기가 들었는지 스탑 앤 프리스크라고 해서 미국 만져보는 것은 어, 허용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사의 단서로서 이제 자동차 검문이 있는데 옛날에 법무관 시절에 보면은 나가다 보면 계속 건병이 차를 잡죠. 잡아서 뭐 건병이 올라와서 전방에서 내려오는 차를 뭐 암호에 뭐 잠깐 검문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검문을 하는데 에, 자동차 검문에는 뭐 교통 검문, 경계 검문, 긴급 수배 검문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관측이 내려 무장공비가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총 들고 올라와가지고 검문을 하는데 너 영장 가져와라 라든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참 이런 것들이 법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 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형사적인 문제가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고소권자라고 한다면 이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범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욕죄,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것이 모욕죄가 친고죄죠. 친고죄에 있어서의 음,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해야 되니까. 수사 단서로서의 성격도 같지만 소송 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권자는 누가 되느냐? 그래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권자가 된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고소의 제한을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쿠시마 통계 같은 이제 존속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존속에 관한 범행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부모가 자식의 돈을 가져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냐? 아, 이거 우리나라 뭐 유교 전통도 있고 가정 내에 법률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러한 의미로 고소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한번 있었죠. 근데 4대 5, 합헌이 4, 위헌이 5, 이렇게 돼서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서 아직 합헌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이 헌재로 간다면 위헌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